유유전소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들려드립니다. 지금 어디쯤 걷고 있나요? 네, 저는 엊그제 이 폭포마당 쪽을 걷다가 수변 카페 있는 데에서 폭포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오른쪽에 버드나무가 그 폭포물 사이로 아주 의연하게 서 있는 거예요. 버드나무를 보니 갑자기 그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규보의 화원을 거닐다라는 책인데요. 홍희창 씨가 지은 거고요. 거기에 이제 한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버드나무라고 해서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 저 푸른 버들 휘늘어져 살구꽃을 이웃하였다. 깃발을 짝하여 주막에서 흔들리고 춤을 시세워 창가에서 흔들거린다. 비온 뒤에 걷잡을 수 없이 휘늘어지고 바람결에 멋대로 휘날린다. 이 봄에 구경하지 못하면 시절은 지나가고 말리라. 네, 버드나무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흔하면서 친근한 나무죠. 버드나무류는 사실 제가 버드나무 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버드나무 속에 속한 이제 활엽수이고, 물론 이제 종류에 따라서는 갯버들 같은 관목도 있고, 버드나무, 왕버들 같은 교목도 있지요. 뭐 전 세계적으로는 한 340여 종이 분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40여 종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버드나무 중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갯버들, 수양버들, 능수버들, 왕버들, 용버들 이런 것이 아닐까 한다 하네요. 나무 이름 중에 능수, 수양 이런 거는 이제 가지가 축축 처진 거를 뜻하는 거고요. 수양버들이나 능수, 벚나무는 모두 가지가 처져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버드나무는 제각기 잎 모양과 생태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딱 좋아하는 게 있죠. 바로 물. 그래서 예로부터 연못이나 우물 같은 물가에 버드나무를 심어두면 잘 어울렸죠. 그런데 하수도 옆에는 심지 말라고 했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물을 따라 뿌리가 뻗어서 하수도를 막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또 이와 반대로 뿌리가 물을 정화하기 때문에 우물가에는 버드나무를 심어 왔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생명과 봄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별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버드나무는 봄의 도래를 상징하는 식물이죠. 근데 버드나무는 주로 물가에 위치해서 봄이 오면 물을 쭉 흡수를 하고 그리고 주위 식물보다 먼저 싱그럽게 싹을 틔우니까 고향의 봄을 알리는 향수의 나무로 인식이 되었는데 강인한 생명력과 번식력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버드나무는 이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시조에 웹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라는 구절이 있는데 버드나무를 꺾어주는 것은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별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절류, 꺾을 절, 버드나무류, 버드나무를 꺾는 것은 사람을 배웅하여 헤어지는 일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버드나무, 부드러운 바람 한번 들어보시죠. 네, 버드나무 연주에 부드러운 바람이다를 스치고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생태경관 보전 지역에 인왕산에 소나무와 기암괴석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를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소나무 이야기를 저번에도 했지만 잠깐 안 할 수가 없네요. 소나무는 특히 조선시대 태조하고 세종 때에 굉장히 소비가 증가됐고 소나무 중심의 이렇게 중송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 왕조가 이제 건국이 되면서 궁궐도 지어야죠. 관아도 지어야죠. 종묘도 지어야죠. 그러다 보니 이 도시 가옥들도 전부 이때는 소나무로 건축을 했고 또 배를 만들려면 이것도 다 병선이라고 하죠. 소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땔감도 소나무로 사용을 하다 보니 소나무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죠. 또한 화전한다든지 개간한다든지 목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 다 소나무가 집중적으로 소비가 되고 또 한 번 이 소나무가 대대적으로 사용된 게 이제 화재가 나면 궁궐이나 이런 데 화재가 나면 이제 기와를 구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와를 굽는데도 이 소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 도기소, 염분, 그러니까 소금 굽는데도 전부 이 소나무가
됐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소나무를 심는 거를 굉장히 장려를 했고 또 소나무가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심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 자체 이 땅이 토양이 소나무가 식생이 좋은 땅으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안타까운 그 인왕산 화재 때문에 이쪽을 탐방을 해봤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렵게 그 김미경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그 김미경 선생님하고는 워낙 바쁘셔서 시간을 못 낼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같이 좀 시간을 조율을 해서 방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내어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야장을 좀 써야 되겠다 해서 그 모니터링을 하러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올라갔죠? 개미마을에서 그쵸. 기차바위까지 올랐잖아요. 네. 그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산불난 그 현장을 실제로 목격을 하게 됐는데 어떠셨어요? 참담했죠. 네. 딱 그 단어가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죠. 네, 너무나 저는 인왕산을 너무 좋아하고 1월 1일 새 아침을 인왕산에서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5, 6년째 계속 그 인왕산 1월 1일 새벽이면 제가 해 뜨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인왕산을 꼭 오릅니다. 혼자서. 네. 네, 어둠을 뚫고 오르는데 인왕산은 한번 가면 서울의 이 가까운 도심에 이렇게 경관이 수려한 산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멋있는 산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네.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금 그렇죠. 거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하필이면 네. 화재가 난 거죠. 네, 이제 생태 경관 보존 지역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17곳이 있어요. 네. 그중에 이제 뭐 습지형이라던가 아니면 하천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왕산만큼은 그 생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오로지 그 생태가 그러니까 그 자연 경관이 수려하다라는 이유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기암괴석인 여러 치마바위라던가 기차바위 그리고 크고 작은 바위로 이루어진 안반으로 이루어진 산인데 네. 그 사이사이에 소나무가 정말 여러 모양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모습, 그 지역이 하필이면 불이 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니터링을 그 전부터 그 불이 나기 전부터 모니터링은 계획이 돼 있어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던 차에 불이 난 겁니다. 그날 불이 났을 때 헬기가 제가 사는 아파트로 네. 대여섯 대가 왔다 갔다 했어요. 한강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네. 연기가 저희 집하고 좀 사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보이고 냄새까지 그 불난 냄새까지 저희 집을 통해서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네. 선생님 댁에서도 그랬겠지만 저는 더 가깝거든요. 가깝죠. 네. 인왕산 잘하게 사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연기가 바로 집 코앞까지 오고 굉장히 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보니 이 바람이 우리 방향으로 불었으면은 아마 더 저희도 피해를 입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더 넘어오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그 올라갔을 때 보니까 그 등성이를 딱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분명히 갈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쪽 종로구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탔고 네. 약간 서대문 쪽으로 네. 보이는 그쪽은 그래도 조금 무사한 편이었어요. 네. 그래도 거기가 이제 등산로 조금 올라서부터 이제 아마 저쪽에서 불어서 서대문 쪽으로 온 것 같아요. 네. 등산로 중간쯤에서 끊긴 거 보니까 네. 등산로 초입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로구 쪽에서 불어서 서대문구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소나무가 거의 다 그 부분은 정말 다 소실이 된 것 같은. 그쵸. 새까맣게 탔죠. 아주 까맣게 타서.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새까맣게 탄 속에서 네. 우리가 본 그 희망이 있었죠. 그쵸. 이제 불이 난 지 한 달 됐거든요. 네. 한 달 됐는데 거기에서도 그 탄 나무, 이미 화재가 나서 나무가 까맣게 타서 이파리 하나도 달지 못한 그 나무 아래서 네.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새싹이 나올 시기가 아니라 잎이 무성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희망을 본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새로운 싹들이 다시 태어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어루만져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반가워서. 우리가 네. 본 잎 중에 네. 산초 잎을 봤죠. 그렇죠. 산초나무에 새싹이 나오는 거하고 그 네. 원래 탔던 산초나무에서 옆에서 싹이, 그 맹아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맹아지가 나오는 모습도 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소나무가 있지만 아래쪽은 또 참나무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신갈나무 잎이 나오는 걸 보았고, 더 신기한 건 벚나무가 네. 다 탔는데 한쪽에 한 가지만 안 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뿌리가 살아 있는지 벚나무의 싹이 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가지만. 네. 그리고 그것도 말하니까 노간주 나무 선생님 보셨죠? 그랬죠. 노간주 나무 굉장히 키가 컸거든요. 네. 노간주 나무가 너무 예쁘게 삼각형으로 수영이 되게 예쁜 노간주 나무였는데 정확하게 절반으로 세로로 맞아요. 절반으로 한쪽은 타고 한쪽은 타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왜 노간주 나무가 음. 한쪽은 타고 한쪽은 타지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아마 불이 오는 방향 때문에 그러니까 불이 오는 방향에 맞섰던 쪽은 탔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은 아직 타지 않는 상태에서 화재가 진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이런 것도 있죠. 그 활엽수와 침엽수에 그 물관이나 채관이 있잖아요. 네. 그 제가 물관에 그래서 대한 이야기 좀 그 해주세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나무도 그 옆에 있는 소나무도 네. 다 탔는데 가지 하나에서 그 소나무에 꽃이 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꽃하고 암꽃이 있는데 숫꽃이 올라와서 이렇게 몽우리가 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침엽수는 수고하수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사진을 찍고 나무를 잘 아시는 저보다 좀 더 지식이 풍부하신 선생님한테 그걸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한엽수와 침엽수의 물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그 한엽수는 물간이 뿌리에서부터 위로 거의 직진으로 올라간대요. 네. 기둥을 타고. 네. 그런데 침엽수는 좀 이렇게 옆으로 방사하는 것처럼 간대요. 그래서 그 옆가지에 그러니까 물간이 끊어지면 나무가 죽죠. 그렇죠. 그런데 침엽수는 옆으로 뻗어가는 그 물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하나 살아도 이렇게 그 타지 죽어도, 않으면 살아날 확률이 네, 높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보면 막 소나무가 옆으로 틀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볼 거예요. 아마 네, 그것도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그 나무는 살 수도 있겠네요. 그랬더니 저보고 잘 지켜보라고 아마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조금 숲의 모든 나무가 탔지만 그 중에 일부는 타고 일부는 살아있는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거기 그 새까맣게 탄 까만 소나무 아래에서 그 까마귀 암수가 네. 이렇게 울고 있었죠. 있는 거를 네. 봤는데 그 울음도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고 그리고 네. 왠지 다리도 좀 절룩거리는 것 같았고 그 장면이 다 슬퍼서 네. 아마 그런 게 다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인왕산에 이때쯤 올라가면 네. 되게 새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 거의 없었죠. 못 보고 박새 네. 소리 조금 듣고 박새 몇 마리 소리 들었고요. 네. 까마귀 소리 들었고 그건 없었어요. 네. 그 외에는. 네, 까치 소리도 거의 안 들리더군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새까만 나무 탄 나무 속에서 그 까마귀 부부가 있었던 모습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데 네. 우리가 그러면 이번 주 지금 모니터링이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네. 모니터링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화재가 났다라는 건 이미 땅속도 탔다는 거거든요. 땅도 네. 탔기 때문에 땅도 건조해지고 미생물 그 땅 속의 미생물조차도 네. 많이 손실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땅의 어떤 그 영양 가치, 그 영양이 좀 소실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떤 산의 천이 과정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어떻게 되겠죠. 네, 변해 가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아야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이 결과를 네.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불이 났다고 네. 섣불리 네. 이거를 막 새로운 나무를 조림을 하기보다 네. 숲에 맡겨두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손명남과 한보나의 타오르는 숲의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홍제천 생활환경 실천단에서 어떤 활동을 했죠?
지난주에 저희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데리고 네. 인공새 둥지 달아주기를 했었죠. 네. 예. 홍대천 근처에서 했었죠? 네. 네. 그쪽이 지금 약간 그 어린이 키움센터인가요? 네. 그쪽 앞에 작은 소공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언젠간 옛날부터 우리가 저기 홍제천에 새 집을 좀 달아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주고받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계기가 돼서 그런 기회가 와서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인공 새 집을 달아주는 일을 했었죠. 네. 우리가 총 그 몇 개를 달았죠? 우리가 8개 달았나요? 8개 달았죠? 네, 8개 달았죠. 그래서 이 인공 새집을 그런데 왜 달아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인공 새집은 새들은 이제 이렇게 둥지를 짓고 산란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주로 인공 새집을 달아주는 거는 나무 줄기, 그러니까 나무 구멍에 나무에 파진 구멍에다가 산란을 하는 새들이 있어요. 네. 그 새들의 어떤 그 산란처가 부족할 경우 도심에는 개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나무에 구멍을 뚫는 애들은 딱따구리 종류거든요. 네. 근데 딱따구리가 계속 도심에 남아서 나무에 구멍을 뚫어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구멍을 가진 나무들이 많겠지만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고 그러면은 딱따구리가 살 수 있는 서식 환경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있는 새들끼리 그 산란처를 찾기 위한 경쟁이 붙어요. 근데 네. 생각보다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사람의 손길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쟁 관계를 피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 이제 저희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오죠. 그럴 때 이제 공원 같은데 아이들이 산란을 할 수 있도록 인공 둥지 상자를 만들어 주면 새들이 이제 그게 자기에게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와서 산란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런데 새집을 그냥 아무데나 막 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새집을 달아줄 때 그 도대체 높이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무를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나무에 달 건지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래서 이야기를 좀 이제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잠깐 얘기를 나누고 나무를 먼저 나무 찾기를 했죠. 그렇죠. 아이들이 네. 자기 나무를 한번 정해보자. 그랬을 때 그 나무의 선정 기준이 있죠. 네. 일단 나무를 찾고 나면 아래 그 나무의 높이는 보통 새 집을 달기 위해서는 너무 낮아도 안 되고요. 네. 너무 높아도 안 돼요. 네. 적당한 높이는 150cm에서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네. 나무가 150cm에서 높아도 200cm까지 정도의 높이에서 새 집을 달아줘야 되는데 너무 네. 낮으면 천적, 고양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그러니까 파충류 이런 그 새 알을 먹는 네. 그런 아니면 새가 깨어났을 때 어린 새를 잡아먹는 그런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 높이를 정했을 때 밑에 장가지가 있으면 네. 그걸 또 타고 발판을 삼아서 뛰어오르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장가지가 없어야 되는 그런 네. 나무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 선정했던 나무가 주로 소나무도 있었고 스트로브 잣나무가 또- 많았죠. 네네. 예, 스트로브 잣나무에 그 새 집을 달아주기가 좋은 게 잘 가꿔진 나무기 때문에 밑에 걸그적거리는 잔가지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해서 나무들을 정해서 일단은 또 방향을 또 잡아야 되거든요. 앞이 일단 트여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남향이 좋습니다. 사람들도 집을 지으면 남향집을 선호하는 그렇죠. 이유가 해가 들어오기 때문이라서 새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따뜻하게 데워지면 보온 효과가 있어서 밤에도 그 새 둥지 안이 따뜻하기 때문에 네. 예, 새끼를 키우기에 좋지요. 그러니까 부화를 하기도 좋고요. 근데 또 사람들이 너무 네. 이렇게 빈번하게 다니는 그곳에 네. 있는 나무는 거기다 하면 안 되죠. 거기는 새들은 경계심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경계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새들이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했을 때 자기들 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새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다니지 않는 방향과 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도 중요해요. 그렇죠. 예, 너무 막 예, 딱 붙여서 붙어 달면 있으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너무 붙어 있으면 좋지 않듯이 네. 새들도 그 새들의 행동 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죠. 영역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먹이터가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안 되고요. 적어도 10m에서 30m는 띄워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 집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새 집을, 나무 새 집을 그냥 단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새 집에 뭘 했죠, 우리가? 새 집에 다는 꾸미기를 했죠. 이제 아이들이 네. 그냥 이왕이면 네. 내가 설치한 내가 달아준 새 집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면 아이들도 관찰하는데 재미있을 거고 네. 내가 했다라는 어떤 뿌듯함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그걸 달아준 친구의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새 집 꾸미기를 마음껏 해보라고 저희가 해줬죠. 했더니 네. 정말 아이들이 자기 개성에 맞게 새 집을 예쁘게 꾸며주었죠. 네, 그래서 색깔도 예쁘게 네. 칠해주고 해서 어쨌든 새 집을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 집을 딱 거는 걸로 끝이 아니죠. 관찰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숙제를 내줬죠? 관찰을 관찰을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거 숙제 같은 기분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새와 내가 친구가 된다라는 기분으로 어떤 새가 날아오고 어떤 새가 내가 만든 집으로 들어갈 건지 이런 관찰일기 쓰는 방법을 네. 친구들한테 알려줬는데요. 일단 관찰일지를 쓸 때는 날짜와 네. 시간 네. 그리고 장소 그리고 얼마 동안 내가 관찰을 했는지를 적고 네. 그리고 찾아온 새의 특징 내가 만들어준 새 둥지에 찾아온 친구가 누군지 그 친구의 특징을 일단은 적어야겠죠. 네. 뭐 색깔이라던가 우리가 이런 새가 대충 날아올 거야라고 우리가 희망하는 새가 뭐였었죠? 박새, 박새, 딱새, 뭐 혹시 또 곤줄박, 네, 곤줄박이가 날아오면 더없이 좋겠지만 네. 모르겠어요. 또 네. 새집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새집을 하면 그 해에는 잠깐 새들 또 간을 봐야 된다고 그렇죠. 하나? 그래서 그 해에는 잘 들어오지 않아요. 네. 보면 네. 그리고 왜냐 빙빙 돌죠. 네, 그게 왜 그럴까 그냥 생각을 해봤더니 새집 사람도 새집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새도 그렇대요. 아. 그래서 그 인공 새집이니까 네. 사람의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렇죠. 재료에서 오는 그렇죠, 냄새가 그렇죠. 익숙하지 않아서 맞아요. 새들이 그거를 간을 본대요. 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걸 지켜본대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냄새가 빠지거나 여긴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주로 와서 네. 그 둥지를 튼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원래는 지금 새 집을 달아주는 시기가 아니죠. 그렇죠. 보통 원래는 2월? 그쵸. 예, 2월 예, 말쯤이나 2월 정도나 그렇게 그 해서 전에 달고 달아줘도 좋죠. 예. 그래서 3월부터 4월, 5월 네. 이때가 이제 좀 약간 예. 산란 시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좀 지켜보다가 네. 내년을 기약을 기약을 하면서 예.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새는 새 둥지를 할 때 네. 우리가 새는 자기가 한번 튼 둥지는 네. 다시 와서 이용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감목숲에 주로 짓는 어목눈이 네. 붉은 머리 어목눈이랑 우리가 흔히 뱁새라고 하죠. 그쵸. 그 친구들은 그거를 자기들이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로 부화하고 그 아이들이 이소를 하게 되면 그 집은 그냥 자연적으로 도태됩니다. 네. 그냥 자연으로 그 집이 녹아서 네. 흩어져서 사라져요. 네. 그래서 새로 짓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공둥지를 만들어준 것은 이미 네. 새가 한번 살았던 곳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만 그렇죠. 또다시 다른 새 부부가 와서 그 새 둥지 안에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틀죠. 네. 우리도 왜 사람이 이사를 갈 때 네. 지저분하게 해놓고 가는 것보다 깨끗이 좀 청소를 하고 가면 맞아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좋게 들어오듯이. 예. 그래서 그 둥지 청소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네. 장난 아니래요. 그 안에 열어보면 나뭇가지에서부터 네. 근데 별별 보통 게 다 새들이 들어있대요. 예.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선생님 그런 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호주에서 네.
새 둥지를 한 200년간 1800년부터 네. 2000 몇 년, 2000 거의 200년간을 그 새 둥지를 모아봤대요. 네. 박물관에다가 그거를 해서 데이터를 냈는데 새 둥지의 역사가 있더래요. 네. 새 둥지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같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쓰는 재료들을 재료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새들도 같이 그래서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어떻게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에는 네. 자연 인간이 쓰는 종이라던가 그렇죠. 뭐 이런 면 섬유 네. 이런 거를 갖다가 둥지를 지었대요. 네. 근데 그러면 최근에는 예, 어떤 걸로 짓나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이 터진 이후에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었잖아요. 네. 그 이후부터는 네. 플라스틱 재료가 비닐끈이라던가 이런 플라스틱 재료가 거의 30%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생활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그 생물에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사람들이 좀 그런 생태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그야말로 인간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내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 갑자기 산울림의 네. 새야 나라라는 노래가 아, 있어요. 예, 좋아합니다. 네, 한번 듣고 예.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새가 날아 하늘 위에 둥그러니 맹그리며 초록빛 눈 하얀 가슴 새가 날아 맹그리며 먼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날아 산급이 지나 물 맑은 곳으로 날아 날아
네, 산울림이 계속 새는 나르라고 계속 이야기를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새 집을 지어줬으니 거기에 우리가 들어오는 새가 뭐 딱새든 네. 뭐 곤줄박이든 뭐 이렇게 그 들어오는데 이 새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인공 새집을 네. 이용해서 그 어떤 효과? 생활을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그 제가 그 인공 새집을 달아준다라는 건 결국 그 벙시초가 부족한 도시 숲에 네. 그 공원의 그 아이들의 그 새들의 생존 경쟁률을 좀 낮춰주자 이런 목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인공 새집을 달아주고 났더니 좋은 효과를 본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도시숲에는 딱따구리가 그러니까 구멍을 팔 만한 45cm 정도의 그런 직경이 필요한 나무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런 나무가 없다 보니까 달아주게 됐는데 효과는 뭐냐면 박새 한 마리가 네. 그 새 둥지, 우리가 인공 둥지 상자 하나의 돈의 가치로 따지면 하나당 1년에 70만 원의 효과가 있대요. 네, 70만 네. 원을 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죠. 그 궁금하시죠? 왜 그런지. 네. 그건 뭐냐면 그 박새가 해충을 잡아먹어요. 네. 그 식충 식물이기 때문에, 네. 식충 동물이기 때문에 네. 식충동물이라서 해충을 잡아먹는데 그 해충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8만 마리에서 네. 10만 마리까지를 잡아먹는데요. 와. 그래서 그거를 약을 뿌리지 않고 그걸 그렇죠. 계산했더니 네. 박새가 사는 집 새 둥지 한 개당 그렇게 70만 원의 경제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 우리가 8개 농약을 쓰지 않고도 그렇죠. 농약을 쓰지 않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보장해 준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숲은 누가 만들어요? 새들이 새가. 만듭니다. 네. 그 새들이 열매를 물고 가서 우리 그렇죠. 주위에 뭐 홍제천 옆에는 큰 산들이 많잖아요. 그 그렇죠. 숲은 결국은 새들이 만들어 놓은 산이에요. 네. 인간이 만든 거 아니고요. 그렇죠. 새들이 물고 간 그 씨앗이 떨어져서 나무에 싹이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햇빛이 네. 나서 네. 자연이 만들어준 숲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들은 굉장히 인간에게 고마운 동물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살리는 존재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들 사이에 도시 숲에서 네. 새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그다음에 나무가 적기 때문에 경쟁도 많이 있는데 인공사집을 달아줌으로 인해서 네. 딱따구리 대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네. 그러면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사람들이 네. 인공 새집을 굳이 달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인공 새집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새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송창식의 네. 새는 노래 한 번 더 듣고 싶네요. 송창식 좋아합니다. 노래하는 의미도 모르면서 자꾸만 노래를 한다. 새는 날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자꾸만 날아간다. 닫혀있는 마음을 닮았구나.
덧없는 마음도 사라져간다. 당신은 덧없는 마음도 사라져간다. 네, 송창식의 새는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미경 선생님과 함께하는 홍제천 식물 이야기입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애기 똥풀이라고 하네요. 선생님, 애기 똥풀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요즘에 홍제천을 걷거나 주변에 보면 네. 노랗게 예쁘게 핀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네. 유난히 많이 보이는 것 네. 같아요. 제 눈에만 그런가요? 그 꽃이 애기 똥풀입니다. 네. 많이 보였다고 하죠. 네. 많이 보였다라는 건 얘네들이 번식을 많이 했다는 건데 그렇죠. 애기 똥풀은 많이 보이는 전략이 있습니다. 많이 보이게 어떡해요? 하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애기 똥풀을 보면은 꽃이 하나가 정말 예쁘게 피죠. 네. 노란색 꽃이 피는데 네. 이 애기 똥풀은 양귀비과 식물이에요. 네. 양귀비가 예쁘잖아요. 그렇죠. 양귀비과 식물들은 다 예뻐요, 꽃이. 예. 그래서 이 애기 똥풀은 이름도 애기 똥풀 좀 정겹잖아요. 네. 그런데 번식 전략을 재밌게 해보자면 애기 똥풀은 아주 비밀이 많은 아이입니다. 어떤 네, 비밀을 어떤 가지고 비밀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대개 식물들은 네. 그러니까 이 애기 똥풀은 한 해살이도 있고 두 해살이도 있어요. 꽃이. 똑같은 애기 똥풀인데. 네, 맞아요. 네. 근데 한 해살이는 보통 우리가 식물들이 한 해살이는 봄에 새싹이 나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씨앗 맺히고 사그러들잖아요. 그렇죠. 애기 똥풀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가을에 뿌리에서 잎이 나와서 네. 겨울을 나서 네. 엄청 이른 봄에 꽃을 빨리 피우는 애기 똥풀이 있어서 1년 내내 꽃이 피는 모습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기 예, 똥풀이 맞아요. 계속 보였군요. 그게 이제 종자의 네. 비밀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어떻게 추운데 겨울에 이파리가 살아서 겨울을 나죠? 나무가 아닌데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로제트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네. 납작 엎드리는 식물 말하는 거죠? 뿌리에서 잎이 가을에 나옵니다. 얘네가 네, 네. 씨앗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얘네가 땅바닥에 여기 장미꽃처럼 네. 잎이 겹겹이 붙여서 이렇게 폭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동그랗게 꽃방석처럼 만들어지는데 네. 우리가 겨울에 추우면 옷을 껴입잖아요. 그렇죠. 그 효과예요. 얘네들도 계속 이렇게 보온을 유지하기 보온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네. 껴입는 것처럼 그렇게 네. 나서 걔네가 이른 봄에 다른 식물들이 싹을 틔우기 전에 나는 빨리 꽃을 피울 거야. 번식 전략을 그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네. 꽃이 누구보다도 빨리 피어요. 보면. 네. 그래서 얘네가 열매가 지금 홍제천에 나가면 네. 씨앗이 벌써 맺혔어요. 네. 예, 우리가 도감을 찾아보면 네. 씨앗은 여름에 맺힌다고 나왔는데 네. 제가 이틀 전에 네. 홍제천을 걸으면서 씨앗이 이미 익었길래 네. 그 애기 똥풀은 가운데 암술머리가 꼬투리가 길게 걸리면서 그 암술머리가 그대로 씨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꼬투리처럼 달려 있는데 그걸 네. 삭과라 그러거든요. 딱 건드리면 터져요. 터지죠. 예, 터지죠. 봉선화 열매처럼. 네. 예. 그래서 손에다가 터뜨렸는데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근데 씨앗이 까만데 네.
그 씨앗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물어가는 곤충이 있어요. 그 뭘까요? 그 친구가 개미입니다. 개미. 네. 이 씨앗은 까만 씨앗 밑에 네. 크림 같은 하얀 물질이 묻어 있어요. 네. 달려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식물 용어로 엘라이오점이라고 해요. 네. 그 엘라이오점은 그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인데 네. 씨앗에다가 이 애기똥풀이 전략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씨가 작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용해서 이거를 전파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개미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개미는 사회적 그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집단적으로. 그렇죠. 개미는 아이들을 키우는 개미가 있고 일을 하는 일개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개미가 밖에 여기 식량을 구하러 나오면 그 네. 개미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좋아하는 엘라이오점, 네. 그 엘라이오점에는 뭐가 있냐면 아미노산,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산, 달콤한 맛이 나는 포도당, 그다음에 비타민까지 완전 종합 영양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거를 개미가 먹는군요. 가져가는 거예요. 네. 저기 애벌레 개미를 먹이기 위해서. 예, 예. 근데요, 개미가 처음에 그 무거운 씨앗을 들고 갔을까요? 그 엘라이오점만 쏙 꺼내면 빼가면 네. 가볍고 좋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 이 애기똥풀은 애기똥풀이. 얘가 개미가 그것만 네. 떼갈 거다. 그래서 그걸 뗀 순간 네. 그 수분이 날아가면서 말라버려요. 아. 네, 마르면서 이 영양분이 사라져요. 아하. 그래서 개미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씨앗을 낑낑거리고 이제 가요. 여러분들이 애기똥풀이 있는 곳에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지켜보면 파브르처럼 네. 개미가 줄을 지어서 뭔가를 물고 가는데 그게 애기똥풀 씨도 씨앗이에요? 있어요. 네. 아, 저도 그거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영양제를 혀를 했는데. 대봤어요. 네. 혀를 댔더니 단맛이 안 느껴져요. 개미만 느끼는 건가 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미굴로 가져가서 네. 그 하얀 걸 떼서 애벌레에게 먹이고 네. 그 씨앗은 끌고 나가서 네. 버리면 그게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 같은 역할을 해서 개미가 멀리 물고 가서 네. 애기똥풀을 산포를 시켜준 거예요, 씨앗을. 그렇네요. 예, 그것을 우리가 생물 용어로 공생관계라고 공생관계. 하죠. 예, 그래서 공생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네. 이런 개미를 이용해서 종자를 살포한다고 해서 네. 그 개미 살포 식물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개미 살포 식물은 우리가 식물계에 한 20여 종이 있다 그래요. 그 네. 대표적인 게 네. 제비꽃이에요. 아, 제비꽃. 그다음에 숲에 가면 얼레지. 얼레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금낭화, 예쁜 꽃을 피우는 네네, 금낭화도 금낭화도 꼬투리로 예쁘죠. 열리거든요. 그쵸. 착과예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갱이밥이라고 노랗게 조그맣게 피는 갱이밥 있죠. 고양이가 소화 안 될 때 먹는 네네. 그 갱이밥도 톡 터뜨리면 터지죠. 네. 그것도 엘라이오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런 산포들을 이래서 그렇게 열심히 개미로 인해서 애기똥풀이 그렇게 많이 번지고 1년 내내 피는 겁니다. 아. 아주 영리한 풀이죠. 네. 네. 너무 재밌네요. 네. 네, 이 애기똥풀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 벌써 아쉽게 작별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방송이 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힐링 충전소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 지금 5월인데요. 이제 6월부터는 김미경 선생님과 계속 같이 방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의 방송이 아니라 같이 하는 방송으로 6월부터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비꽃 노래 듣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땐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엔 제비꽃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나르고 싶어.